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서울시 무상보육 논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 2부 김평정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적극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간의 잡음이라서 상당히 비중 있게 뉴스에서 다뤘는데요. 먼저 김영지 평가원,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상보육 지원 대상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올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확대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서울시는 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고 강남, 서초, 종로, 그리고 중구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곳 역시 내년 초면 보육 예산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소득 하위 15에서 70%에게만 지급했던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올해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지원 대상이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역시 정부의 지원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논란은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요구됩니다.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정책 법안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이외에 타 지역의 무상보육 예산의 실태는 어떠한지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 기자 계속 쟁점과 문제점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예산 부족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의 시작은 수혜자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던 것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다 보니 필요한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서울시가 문제가 특히 더 심각했던 이유는 국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도는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데 서울시는 20%만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1조 700억 원 정도인데요. 2년 전보다 5,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비를 빼면 여기서 3,700억 원을 서울시가 더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3,700억 원이 서울시에 얼마나 부담이냐고 하면 지금 서울시의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900억 원입니다. 예비비를 모두 끌어쓴다고 하더라도 2,800억 원이 부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족한 예산에서 일부를 국비로 긴급 지원해주겠다고 나섰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돈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일찍 추경을 편성하고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9월까지 이어졌던 곳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것이 무상보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오랜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조건을 일찍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근본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조건부 지급하겠다던 1,300억 원을 받더라도 2,4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8월에 이미 바닥이 났었습니다. 오는 10일에 결제해야 하는 보육료와 카드 결제 대금, 그리고 25일에 가정과 어린이집에 계좌로 보내야 하는 양육수당과 지원금을 줄 돈이 9월 전에 이미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지방채 2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무상보육이 실제로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무상보육에 들어갈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내비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만큼 지자체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보육 자체가 정부 사업이라는 점, 또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지자체도 살림을 재정비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태는데 묘안을 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여야의 복지 논란으로 좀 쟁점화가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 보도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이번 서울시의 무상보육 논란은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 싸움으로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의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고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쟁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바닥난 보육 예산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볼모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 촉구 광고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박원순 시장 견제론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번 달 25일에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여야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알리는 것에 선행해서 무상보육 중단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시민의 소리를 살피고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평정 기자, 그럼 평가원 지적 어떻게 들으셨나요? 취재했던 기자로서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로서는 무상보육 국비 지원 비율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좌절되느냐는 것이 이번 논란이 해결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해서 보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 또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집중적으로 보도돼 왔습니다. 다른 정책적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게 고민한 것은 인정합니다.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취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취재진 역시 현장의 목소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무상보육이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는 학부모와 가정을 취재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왜 이렇게 쉽게 문제가 생기나는 불만과 실제로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가정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무상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자고 합의가 됐고 이미 법안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부와 여당 쪽에서 난색을 표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8달째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다른 매듭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역시 이런 문제 중심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족 해결 말고도 무상보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현장에서 불거지는 문제, 또 학부모가 원하는 부분 같은 다각적인 분석은 앞으로 YTN이 꼭 취재해야 할 부분이고 추구할 것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2천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정치 쟁점화가 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공정한 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은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조그만한 시골 학교입니다. 친구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하면 우리들의 행복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법정! 학교 폭력 금지 결의대회! 폭력 게임 금지! 미안해 고마워 먼저 말하기! 함께하는 선생님 우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송이야 뭐하니? 수업 중이야. 이거 오늘은 원고 이후의 학생에게 친구들끼리 3번씩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급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이르면 되는데 왜 너희가 재판을 직접 하니? 선생님한테 하려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속상해. 또 좋은 점이 있니?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반성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럼 너에게 자치법정은 어떤 의미야? 자치법정이랑 우리가 만든 공정한 세상? 우리는 절대 친구를 따돌리지 않는다.
금지 결의대회를 하고 나니 느낌이 어때? 꼭 나와 중요한 약속을 한 느낌이야. 그리고 학교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들어. 멋있다. 그럼 너에게 학교폭력 결의대회는 어떤 의미야? 학교 폭력 결의 대회는 우리들의 맹세? 야, 너 뭐해? 이런 폭력 게임 하지 않기로 했잖아. 대신 운동장 가서 축구 게임하고 놀자. 알았다, 가자. 선이야 뭐해? 승선이가 폭력적인 게임을 해서 못하게 했어. 왜? 굉장히 재밌겠던데? 이런 게임을 하면서 폭력을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그럼 너에게 나쁜 게임 금지란? 나에게 나쁜 게임 금지란 행동하는 도덕? 민서야 고마워. 수진아, 넌 미안해라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면 서로 기분 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너에게 미안해, 고마워를 먼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미안해, 고마워 먼저 말하는 것은 서로 기분 좋게 하는 작은 시야?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방금 전에 예빈이하고 좀 얘기 좀 나눴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어려운 얘기를 잘 하나요? 요즘에는 예빈이처럼 자기 고민을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 그럼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희들도 선생님한테 너희들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그럼 선생님께 상담이란? 상담이란? 우리끼리의 텔레파시? 폭력이 아닌 배려한 사람으로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김학도의 판도사에 대한 조영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조영수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먹을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죠. 남녀를 불문하고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이 많으신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는 말 모두 먹을거리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먹을거리는 건강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웰빙 바람과 생활협동조합의 저변 확대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공해와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먹을거리의 중요성은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마이TN에도 여러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먹을거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학도의 판도사에서 다뤘던 GMO 식품 먹어도 될까 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는 방영된 지 1년여가 되었을 시점인 올 초 진행자를 교체했는데요. 개그맨 김학도 씨를 메인 MC로 내세워 프로그램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조 진행자인 개그맨 현병수 씨와 주고받는 입담으로 생활과학 프로그램에 맞는 통통 튀는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도사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현상과 속설을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을 통해 풀어보고 있는데요. GMO 식품 먹어도 될까 편은 먹을거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GMO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실생활에 선보인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유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연구 차원에 그치는 등 상용화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가공식품 중 수입콩과 옥수수의 많은 부분이 GMO로 채워지고 있어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등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판도사도 아직까지 GMO의 유해성이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본래 자연을 변형했다는 점, 그리고 GMO의 역사가 짧다는 점을 들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의 경우 아직 GMO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산 농산물 애용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GMO 식품 먹어도 될까 편은 GMO의 역사와 상용화와 유해성 우려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다만 방송분 정보 대부분의 출처와 인터뷰 대상이 모두 한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되도록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을 수도 있고, 실제 GMO 식품 먹어도 될까 편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러했지만 농촌진흥청 연구자들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사례에서 봐왔듯 국가기관의 연구 결과나 주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먹을거리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만큼 GMO의 안정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노출해 생명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도사가 다룬 소재들이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용한 실생활 정보도 있지만 때로는 식품 보존료, 소화제, 알레르기, 환경 호르몬 등 먹을거리와 의학적인 소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후자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한다면 시청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김학도의 판도사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은 채널 특성상 같은 뉴스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때는 앞뒤 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겹쳐서 지루한 느낌이 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뉴스 출발 2부와 3부에서 6개의 똑같은 아이템이 방송됐습니다. 이른 아침에 YTN 뉴스를 계속해서 보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의 경우에 30분 간격으로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보는 셈이어서 지루한 감이 들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같은 뉴스라도 형식을 달리하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편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아이는 앵커의 움직임이 많아 역동적인데요. 간혹 앵커의 동선이 어긋나면서 앵커와 배경화면의 그래픽이 겹쳐서 보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일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그래픽으로 보여줬는데 앵커와 겹쳤습니다. 전날에도 앵커가 화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서 그래픽과 겹치자 다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앵커와 제작진이 앵커의 동선을 사전에 잘 조율해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 썼으면 합니다. 지난 3일 뉴스큐에서는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 정지를 도운 주치의와 남편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청부 살해 의사 남편 영장 심사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의사는 청부 살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자막만 보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자막을 뽑을 때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지난 4일 뉴스7에서 검찰이 4대강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뉴스를 방송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4대강 뇌물 장석효 도사 사장 소환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줄여서 도공이라고 해야 할 것을 도사라고 잘못 표기한 것인데 상당히 낯설고 어색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더위에 시달리는 기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또 큼직한 핫 이슈도 줄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량도 많았지만 그 줄기도 긴 대형 뉴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해설이나 토론에 대한 보도물도 넘쳐나고 올여름의 더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관심이나 중요성이 크지만 그럴수록 뉴스 보도가 지켜야 하는 조건도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대형 뉴스가 오히려 문제가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의 잘못이었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냄비 언론, 도배 언론이란 별명이 붙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보도량이 많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마치 언론이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점, 뉴스 보도가 잘못을 응징하거나 비호하는 방향으로 보인다는 점, 의도적으로 경중을 가려 뉴스 처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차별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공했습니다. 언론의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에 따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과는 언론의 책임이었고 언론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거나 훼손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였습니다. 고전적 뉴스 보도의 원칙은 공정하고 온당하게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취재를 통해서 전문성과 사명감이 배어있는 뉴스를 보도한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보도이기 때문에 훈계적이고 교육적 의미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냉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비중을 실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시대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보도의 현실주의가 뉴스 보도의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뉴스 보도의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성이나 특성을 강조하지만 실상 닮아가고 쫓아가는 경쟁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나 상업화 그리고 획일화라는 의미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디어의 미래가 점점 상업화로 기울 것이라는 예측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현상은 오히려 그 예측을 이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